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란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바로 어제 1119 대책에 대해서 이 소문들 리뷰를 진행했었는데 오늘 1119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이 발표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강의를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1년 그것도 상반기까지 전세용 주택이 전국으로 5만 호 정도, 수도권 2만 5천 호 정도, 그 정도 집중 공급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으로 22년까지, 내후년까지 2년 동안 11만 4천 호 추가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11만 4천 호는 신축 위주로 단기에 공급될 수 있는 것들과, 그리고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질 좋은 평생주택, 중장기 공급, 이 병행해서 공급량을 최대한 늘려보겠다라는 이 발표죠. 자, 22년까지 전국에 11만 4천 호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어요. 기사는 보니까는 뭐 확정적으로 된 것처럼 이 추가 지정, 이 어제 얘기했던 소문들, 1119에 발표될 것이다 했던 소문들 중에서 규제 지역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1119 대책을 펴보니까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Q&A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부산, 김포 등 과열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 지정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곧 지정하는지, 언제 하는지, 이런 질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주정심, 그러니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냐, 부산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그리고 대구는 수성구,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경기, 김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 요런 내용이 지금 주정심 회부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두고 뉴스에서는 지정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된 거예요. 이게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점 이후에 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간에 이 지역에 지정이 된다고 지금 주정심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정도, 아직 발표는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지역이 빠졌죠. 여기 안에서 지금 울산, 창원, 뭐 할 것 없이, 그리고 또 세종 옆에 계룡, 뭐 여기저기 천안, 다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파주도 없어요. 그럼 다음 불길은 어디로 갈까요? 차후에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사에는 결국 추가 지정이라고 기사가 났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금년 들어서 2020년 들어서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됐고 지금 역대 최저죠. 그리고 가구 수가 빠르게 분화되면서 늘어가고 있고, 이러한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전에 영상 보면은 이전에 임대 입법이 들어가면서 그래프가 확 꺾이는, 수직 상승하는 그 영상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그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임대 입법이 들어가기 전과 후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는, 그리고 많은 전문가가 보는 이 지금의 전세 대란은 솔직히 임대 입법이 가장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건데,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금리랑 가구수 분화 때문에 그렇다. 뭐 금리가 이전에는 뭐 높았습니까? 뭐 추가 인하 뭐 0점 몇 됐다고 해서 이 효과가 클까요? 이미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금리 상황이 계속적으로 낮아져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분명히 16년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의 공급이 일시에 터졌을 때 분명히 전세가가 꺾였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추가적인 공급이 없다 보니까는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또 이 매매 수요를 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왔고, 그 시점에 주택 가격은 올라갔고, 결국에는 규제적인 영향, 금융적인 영향으로 임차 수요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수요자도 같이 늘게 되면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인 거라는 거죠. 여기도 나와 있죠.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물론 복합적입니다만 임대 입법이 가장 큽니다. 최근의 상승은요. 자,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고 가구 분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게 정부에서 보는 이 원인이죠. 그래서
임대 3법과 거주 의무 강화 조치, 이게 지금 계속 이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거죠. 이것들은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축소 균형 과정에서 전세 매물 부족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인이긴 하다라고 인정은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최고의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자, 정부 들어서 주택 입주 물량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과 두 차례 공급 확대 방안, 56 대책하고 84 대책 통해서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수도권 30만 호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23년에 입주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로 막 삽떠도 될까 말까 한데, 그쵸?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이때 분양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금리, 인구, 가구 구조 변화, 축소 균형. 축소 균형은 앞서 말한 이거죠. 임대 3법, 거주 의무 강화 조치, 일시적인 축소. 급격하게 늘어난 최근의 전세 수요 충당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건 누구나 알고 있죠. 이 문제 때문에 오늘 1119 대책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자, 현재의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이며,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이건 계속 모든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근데 이 확대는 이전에 규제로 인해서 막았던 것들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찾지 않고 지금 다른 거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관의 그 역량을 모아서 신축 위주의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이 신축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자, 이번 대책을 통해서 21년, 내년과 22년 사이에 11만 4천 호, 그 중에 수도권이 7만 호가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됩니다. 여기서 전세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조금 뭐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그쵸? 전세형 주택 자체가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쵸?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 21년 상반기까지 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4만 9천 호, 수도권 2만 4천 호 공급이 집중된다. 자,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주택이 전세형 주택인지. 자,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3개월 이상입니다. 공공임대 3만 9천 호, 수도권 1만 6천 호,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서 금년 12월 말 입주자 모집, 그러니까 올해 12월 말에 입주자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 12월이니까 이것을 기대하시는 분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공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12월 말 입주자 모집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말이네요. 이제 한 달가량 남았으니까 그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제 신축 매입 약정. 이거 어저께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만호가 좀 안 되는 0.7만호예요. 그리고 수도권이 0.6만호입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은 이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전세주택. 공공전세주택 0.3만호. 수도권이 0.25만호입니다. 여기는 상당수 이제 아파트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거의 이제 아파트는 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21년 상반기 중에 공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확히 아파트냐 다세대주택이냐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당연히 이 신축 매입 경우에는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뜨거운데 있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 수도권에서 0.7만호 신축 매입 약정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다세대 주택일 겁니다. 뭐 내지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요. 요즘에 방 2개 이상짜리 오피스텔, 뭐 아파텔이라고 부르죠. 아파텔도 많고 그리고 다세대 주택도 많습니다. 자, 지금 규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규제 지역 내에서는 이런 이 매입, 신축 매입 약정을 하고 넘기는 경우가 상당수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자, 앞으로는 이렇게 신축 매입 약정을 이만큼까지 늘리겠다고 선언을 했다라면 지금
땅을 잡아서 이 매입으로 넘기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차익을 기대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이 시행자들, 그러니까 건축주들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땅값이 기본적으로 오르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파트 값에 집중하는 대신에 이 땅값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땅값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원가가 그만큼 오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다른 주택들도 분양가가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고 전세가도 올라가고 아주 당연한 결과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21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부터 한다고 합니다.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거의 원룸 형태예요. 작아요. 하나죠, 하나. 근데 이거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거 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기서 굉장히 수량이 많이 나오죠, 지금. 아까는 신축 매입이 0.7만 호라고 얘기를 했어요. 7천 호. 근데 여기서 26,000호예요. 근데 이 26,000호를 과연 누가 거주를 할까요? 그쵸? 집에서 나오는데 집이 아니라 상가에서 나오는데, 그쵸? 과연 이게 선호될 수 있을까? 여기다가 또 헛돈 투자하는 거 아닐까? 국민의 혈세를 또 낭비하는 거 아닐까? 리모델링 비용 발생하잖아요. 그쵸? 여기에 거주하는 건 거의 이제 뭐 혼자, 예, 나 혼자 산다. 예, 혼자 사시는 분들일 텐데 가족 단위로는 절대 이게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만큼의 자본을 지출한다면, 지금까지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 만든다고 돈 많이 뿌렸잖아요. 근데 이게 실효성이 클지 저는 의문이 드네요. 자, 공실의 리모델링 통해서 0.6만 호, 6천 호 최초 공급이 되고, 이 신축 매입 약정 14,000호, 그리고 공공전세주택 0.6만 호, 그래서 수도권에 4,000호 해서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신축 매입 약정이 뭐냐면 이제 공실이 나거나 미분양 상가, 오피스, 예, 숙박시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대다수가 상가나 오피스일 겁니다. 예, 미분양 난 것들 지금 공실 상태로 있는 게 꽤 많으니까요. 지금 가까운 곳에 뭐 마곡지구도 그렇고요. 뭐 등지, 예, 지금 공실인 상태로 있는데 많죠. 뭐 하남 지역이나 뭐 이 수도권 지역, 일일이 뭐 지역을 언급해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예, 신도시의 뭐 상가나 오피스 공실인 상태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를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자, 여기도 보면은 이 신축 매입 약정이 또 들어가요. 신축 매입 약정. 이게 미분양 난 거 신축을 사드리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 미분양 난 그 시행자를 좀 살려주고 도와주는 꼴이지. 자, 생각해 보자고요. 이 미분양 난 서울의 중심지도 아니고 수도권에, 예? 공실의 상가, 뭐 오피스, 사무실이죠. 이런 거를 리모델링 한다 쳐도 들어가는 수요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저렴해 봐야, 저렴해도 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번 단기 공급 방안은 신축 위주로 구성해요. 이 신축은 신축이네요. 신축 상가, 신축 사무실, 그쵸? 신축 다세대. 실효성이 높답니다. 자, 젊은 혼자 사는 가정, 뭐 신혼 부부까지는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 오히려 이런 상가나 오피스보다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오피스텔 같은 경우, 예, 아파텔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 성과를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점은 좋은데, 여기에 있는 그 상가, 수도권에 있는 미분양난 상가나 사무실은 자본 투입보다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민간 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해서 LH가 매입하는 매입 약정 방식.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땅값을 올린다니까요. 주택 순증 효과를 높이죠. 근데 땅값도 순증 효과를 보이는 거죠. 땅값이 올라가면 원가가 올라가는 거고, 월세도 올라가는 거고, 결국에는 주거비가 상승하는 겁니다. 저도 당장 뭐 시행하러 다녀야겠는데요. 예, 매입 약정 노리고. 자,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민간 건설사가 참여를 많이 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건설자금 저리 지원, 세제 지원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 매입 약정 방식으로 해서 민간 건설사가 참여를 많이 하게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울러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서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이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 전환하는 용도 변경 해주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게 주택 수량을 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수량이 유효한 수량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의 전세 대란을 만든 게 1인 가구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이게 갱신을 통해서 가니까 나머지 거래할 수 있고 이사를 와야 되는데 거래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전세 가격이 파죽지세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5명인데 물건 2개밖에 없으니까. 2개가 뭐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1인 가구의 그 주택 늘린다고, 이런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늘린다고 수량은 늘리겠죠. 노력은 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효과가 과연 있을까? 들어간 돈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이게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해지는데 지금 보니까, 자,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차장 증설 면제, 이거 엄청 커요. 사업성이 크게 증대됩니다. 그리고 장기 저리 융자 지원, 이것도 뭐 사업 비용 아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오피스텔, 상가, 이런 집합 건축물 리모델링 동의 요건을 완화해서 원래 100% 해야 되는데 80%로 해서 이 노후된 상가 건물,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 용도 전환을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의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는 후분양해야 된다고 뭐 그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조금만 뭐가 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하겠다고 하네요. 예, 부지만 뭐 매입돼도 바로 입주자 모집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해서 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 이러면서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계획적인 부분이고 당장에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는 제가 카페에 오늘 이 보도자료, 발표자료 넣어놓을 테니까 천천히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란부동산 카페 자료실에 넣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말고 또 오늘 중요한 부분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매입임대주택에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예전부터 진행이 되던 부분이거든요. 뭐 수도권이 특히 많은데 파산하거나 분양이 안 되거나 장기간 이 미분양된 주택을 LH에 저렴하게 이렇게 사업자가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때는 갑자기 주택 공급량이 딸리니까 이거를 싸게가 아니라 그냥 적정가가만 되면 다 지금 매입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제가 아는 이 사업주들도 굉장히 많은데 LH에 약정을 해서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예. 분양도 하기 전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예. 와서 이거 사겠다. 예. 자, 사진 보면은 다 지금 매입 약정 공공임대 공급 사례 보잖아요. 다 빌라예요. 자, 황학동 이런 것도 이제 오피스텔 작은 거, 전용 면적 25, 50제곱미터, 예, 다 작은 거거든요. 다 혼자 살거나 둘이 살 정도, 다 19제곱미터, 30제곱미터, 그쵸? 다 오피스텔. 야, 매입 임대 사례 또 보면은 성내동, 제기동, 다, 뭐지? 이건 또 강동구 성내동인데 광진구라고 써놨네. 아무튼 다 빌라입니다. 역삼동 다세대. 예, 다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일단 결론은 이 자료가 굉장히 길거든요. 지금 38페이지인데 이거는 카페에서 자료실에서 받아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론은 별로 효과 없을 거다. 21년은 전세 대란의 시기다 라고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또 오늘 핵심 Q&A가 있었죠. 요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이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 정권 탓을 또 많이 하네요. 이런 이 공적인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예.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만 딱 읽어볼게요. 자,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은 임대차 3법과 강화된 실거주 요건 등 정부의 입법 실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게 아닌가. 이게 정확히 전국을 찔렀죠. 예, Q&A인데. 자, 임대차 3법 및 강화된 실거주 요건이 논의되기 이전인 19년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이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 말은 맞는데 지금 최근에 급등이 전세 대란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지 그 이전에 전세 대란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그리고 가구 분화에 따라서 최근 가속화된 가구수의 증가. 근데 중요한 게 금리 인하는 뭐 기준금리가 대폭 크게 감소된 것처럼 이 착시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 금리가 크게 낮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대출을 뭐 받아보신 분은 아실 텐데 실질 금리가 뭐 체감할 정도로 작년과 올해가 다르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최근엔 올랐죠, 실질 금리가. 예. 이게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이거로 보는 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잘못 보고 있으니까 계속 헛발질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만 다주택자, 1주택자, 갭투자 규제 및 임대차 3법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인해서 전세 시장의 수요와 매물이 동시에 감소했다. 예,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기존 수요자들은 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지만 이거를 성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부터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갱신하는 사람들도 지금 벌써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음에 임대차는 이 가격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안정적인 주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 자, 신규 수요자들은 축소된 시장에서 경쟁 심화 및 탐색 비용 증가. 이게 이 안정 주거가 가능한 사람들의 미래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이 추가 공급되면 전세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전세 이동이 발생하면서 밑에서 위로 계속 전세 이동이 발생해서 시장의 거래 물량이 증가하고 이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 거래 관행도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면서 지금보다 원활해지고 또 안정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수요층이 달라요. 지금 전세 대란의 주축이 다릅니다. 지금 서울이 아무리 전세 대란이라고 해도 일반 투룸, 1.5룸, 원룸 여기는 지금 임대가가 대란이 아니에요. 대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빌라 자체를 늘려봐야 오히려 얘네들이 하락하는 거지 양극화만 진행될 뿐입니다. 이 상위 주택의 전세 대란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렇게 잡은 겁니다. 21년의 전세 대란의 심화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대책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숨죽이고 오늘을 지켜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규제 지역 확대거든요. 자, 기사를 보면은 뭐 됐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아직 안 된 겁니다. 자, 근본 대책에 부산, 김포 등의 과열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 지정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곧 지정하는 건지 언제 하는 건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현재 지방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 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긴 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들어간 거죠. 자, 이 회부안을 보면요.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그리고 대구의 수성구는 뭐 투기과열지구인데 이 조정대상 지역은 아니죠. 그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거고, 경기 김포,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 나머지 다 없어요. 지금 천안도 없고, 창원도 없고, 그리고 또 세종시 가까운데 계룡 엄청 올랐거든요. 계룡시도 없고 다 없어요. 이거 지정되면 다음 지역으로 무조건 여러분들 타오릅니다. 풍선 효과. 다음 지역이 어딘지 또 훤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이번에 발표가 안 됐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앞으로 이 지정될 곳의 거래가 늘어날 거예요. 왜냐? 비규제 지역일 때 사서 누릴 수 있는 효과가 뭐죠? 무주택자일 경우에, 그리고 또 주택이 이미 한 개 있으신 분은 두 케이스 다 혜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지정되기 이전에 마지막 불꽃이 또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이번 주말에 또 난리가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무주택자는 일단은 거주하지 않아도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일단은 비과세 처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 혜택이고, 1주택자는 일단 비규제 지역 그 취득세 중과 부분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주택까지는 비규제 지역에 만약에 사면은 일반적인 과세 특례가 적용되다 보니까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사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쉬운 길을 돌아가고 있죠. 또 핵직고가 날아갑니다.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해서 전월세 시장이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시행한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다. 제도 개선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잡지 않으면 내년엔 더 크게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앞선 대책을 펴놓았지만 이 매입 임대 같은 경우나 그리고 이렇게 상가나 뭐 오피스텔,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지금의 전세 대란을 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주택 총량은 늘어나겠죠. 임대 놓을 수 있는 주택 총량은 늘어나겠지만 수요층 자체가 다릅니다. 전세 대란이 지금 어디에서 발생되고 있는지 이 근원부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냥 주택 여러 개 늘려놓으면 해결되겠지 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책상에만 앉아있으니까 뭘 알 수가 있나. 중개소만 가보세요. 예? 지금 뭐 여러 지역들 가보세요. 뭐 심지어 강남 지역이나 뭐 여의도 지역이나 아니면은 뭐 광화문 지역이나 가서 이 원룸들 임대 대란인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원룸 1.5룸, 투룸 전혀 전세 대란 아닙니다. 이쪽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돈을 헛군데다 헛발질하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잡히게 되면은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인 4년을 거주하는 것이 관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주택량이 총량이 많고 뭐 일정 부분의 뭐 10% 정도의 공실이 돌아간다라면 주택이 지금 꽉 물려 있거든요. 서울은 꽉 물려 있죠. 빈집이 뭐 진짜 일부러 비워놓는 거 아닌 이상은 없어요. 그쵸? 일부러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해서 비워놓은 거 뭐 외에는 없어요. 일부러 비워놓은 거 빼고는. 근데 이렇게 꽉 물려 돌아가는데 안정적인 4년 거주하는 게 관행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니요. 지금 상가랑 헷갈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상가야 비어있는 공실률이 높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요. 10년. 예? 근데 주택은 다르거든요. 자, 그리고 이 기자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21년, 22년에 11만 4천 호 전세형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성 있는 숫자냐.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어쨌든 예, 이렇게 뭐 잘 수치로 만들어 놓긴 했어요. 과연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한 거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만들어져도 지금 전세 대란의 수요층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류예요. 지금 다른 종류의 주택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종류의 주택을 올려야 되는데 이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또 21년 상반기 서울 공급 물량이 얼마 안 되는데 당장의 전세시장 안정에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또 질문을 했는데, 자,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주택 매입,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지금 신축 다세대 하시는 분들 아주 고가의 매입 임대로 그냥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일시적으로 이게 가능할 겁니다. 네, 지금 열심히 또 다니겠네요. 지금 매입하려고. 네. 자,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전세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공급 대책조차도, 오늘 1119 대책조차도 내년 상반기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확히 또 기자가 지적을 했죠. 그래서 이 폭등을 막을 수가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심히. 자, 그리고 마지막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는 공장도 대상입니까? 뭐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준공 운영 중인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외에도 건설 중인 건물의 용도 전환,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또 사업주에게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건물을 지을 때는 내가 주택으로 다 짓고 싶다고 해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 비율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땅 자체, 지금 분양 자체가 상가나 오피스는 보다는 주택이 잘 되잖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땅값이 올라가는 소리가 여기서 팍팍 들리는 겁니다. 예.
이게 다 주택으로 이제 지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뭐 공장, 이거는 뉴스에도 뭐 나와서 공장에 우리 살라는 거냐 했는데, 이 주거용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큰 논란의 여지는 사실상 없어 보이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매입 임대주택의 그 수혜는 정작 누가 볼 것이며, 전세 대란을 과연 이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규제 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 오늘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얘기 나왔던 이 대상지 있잖아요. 이 지역들은 또 엄청난 이 수요의 압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엔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간다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이 강남 지역이나 서울의 뭐 일부 지역들 입지들 봐도 지금 거래가 또 심심치 않게 발생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또 연말과 이 연초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그러니까 12월 달일 것 같아요. 지금 뭐 분당도 그렇고 여러 지역들이 막 거래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이 또 상승하면서 다음 해 2021년을 맞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확진자 또 많으니까 조심하시고 웬만하면은 외출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비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1119 대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30분이 흘러버렸습니다. 30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또 이 내용 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할 것 같으니까, 또 강의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놀라운 부동산 카페 또 들어오시고, 또 못 오시는 분은 멤버십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